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타일로 노트북을 이용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자 라고 큰 결심을 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순수이성 비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우리말 세번역을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논리학, 칸트가, 대철학자 칸트가 안내하는 논리학 세계를 칸트의 텍스트로 직접 느껴보도록 하지요. 먼저 오늘 공유할 영상 굉장히 길거든요. 음, 다 한 자리에서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운동하거나, 운전하시거나, 출퇴근하실 때, 혹은 잠이 안 오실 때,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임마누엘 칸트를 이해하고 도전하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을 단련시키는 것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먼저 오늘 공유할 칸트의 철학을 쉽게 설명하기 전에 코디정 채널의 구독자이신 대릭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느냐? 네. 제가 가능한 한 구독자님들이 남기신 댓글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려고 또 하고 있고요. 물론 다 보는 것은,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철학 공부하는데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런저런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하기보다는 어느 하나의 기준점을 먼저 확실하게 틀어준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이롭지 않겠느냐. 그 기준점으로 임마누엘 칸트 할아버지의 철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요,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체육 시간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기준! 이러면은요,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양팔 간격이든 한팔 간격이든 싹 대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기준점을 찾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든 공간이든 살펴보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에 관해서는 각종 측량법이 기준이 되고요. 또 시간에 관련해서도 시계가 하나의 기준이 될 거고요. 또 기하학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원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도 크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산업 분야에서는 표준 기술이든 뭐 표준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다양한 상품과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꽤 하시잖아요. 꽤 철학책을 읽어도 알 듯 말 듯 하고요. 금방 까먹잖아요. 또 그게 10년, 20년 돼도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아마도 공통된 체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칸트 할아버지는 정말이지 가장 훌륭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철학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칸트가 책을 쓰면서 설명하는 그 방식이 자기의 생각만을 단순히 글로 표현한다. 그런 철학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고. 게다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형이상학, 논리학, 또 윤리학, 가장 중요한 부분들, 미학까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굉장히 깊고 또 포괄적인 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라는 분 자체가 한 명의 철학사 저술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칸트의 책을 읽으면 자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의 역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내려오는
철학의 역사가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칸트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칸트 철학을 공부하면은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했을 때 생기는 이런 어지러움들, 공부는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한 권의 책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정말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칸트 할아버지를 공부하면 이건 저 개인의 아주 솔직한 체험입니다. 제가 칸트를 공부하고 이해하기 시작하자마자 이와 같이 뭔가 철학과 사상과 서양의 정신 세계가 심지어 동양 사상에 대한 이해 폭까지 일정한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사상가는 칸트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 뭐, 전폭적으로 계승하든, 비판적으로 계승하든, 이런 분들이 또 있고요. 또 반면, 안티 칸트, 나는 칸트는 에너미야. 칸트와 다른 계통의 철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칸트를 기준점으로 하면, 이 사람은 이쪽이구나, 저쪽이구나, 라고 질서가 잡힙니다. 오늘은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읽어봅시다. 제가 이 엽서 카드를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새로운 방법인데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음, 만들어서 지금까지 공유해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 얼굴도 못 보고 못생겼습니다만 그러나 좀 생동감도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 단점이어서 뭔가 제 얼굴을 내밀면서 해야겠다. 근데 얼굴이 나온 동영상은 너무나 많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이 뭐 없을까라고 몇 년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이런 아날로그 방식. 좀, 저래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이 AI 시대에 저런 아날로그 방식이라니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오늘 네 번째 시간 제1권 초월적 요소론 그리고 제2부 초월적 논리학입니다. 초월적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넘는 영상인데 물론 칸트의 텍스트입니다. 우리말 세번역. 이 오늘 공유할 이 콘텐츠가 도대체 뭔데? 네. 어,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 이것을 오늘 칸트의 저술로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범주가 뭔데? 네, 범주는 순수 지식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념 중에서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인간의 머리에 누구의 머리에든 반드시 있는 또 우리가 뭔가 알려고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형이상학적 연역. 이거 어렵죠? 형이상학적 연역은요, 우리가 어려운 말을 사전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전에 밑줄 그으면서 이해하려고 이런 타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아무런 효과 없어요. 쉽게 쉬운 말로 바꿔 이해해야 됩니다.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나타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항상 나타나는 이것이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이고 연역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 그 근거를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이 연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개념, 뭐 쉽게 단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누구나 있는 단어가 항상 나타나는 그 단어가 어떻게 항상 나타나는지, 왜 그러는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게 형이상학적 연역입니다. 좀 더 IT 개념으로, 21세기 개념으로 더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데이터 처리. 우리가 인공지능이든 컴퓨터든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 우리 머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느냐.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칸트는 12개의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 알고리즘이 뭐냐? 네, 그게 범주예요. 칸트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순수 이성 비판. 제1권 초월적 요소론. 제2부 초월적 논리. 서론. 초월적 논리라는 관념. 제1장. 논리학 일반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은 두 개의 머릿속 원천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가 표상을 수용하는 것이다. 긴상들에 대한 우리의 수용성. 두 번째가 이들 표상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개념들의 자발성. 수용성을 통해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자발성을 통해 대상이 저 표상에 관하여 그저 머리가 결정하는 규정으로서 생각된다. 그러므로 직관과 개념은 우리 인식의 모든 요소를 구성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하는 직관이 없는 개념도 개념이 없는 직관도 인식을 낳을 수 없다. 직관과 개념 모두 순수하거나 아니면 경험적이다. 만약 감각작용을 포함한다면 감각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한다. 그것들은 경험적이다. 만약 머릿속에 있는 것들에 어떤 감각작용도 섞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순수하다. 감각은 감각적 인식의 재료라 불릴 수 있다. 그러므로 순수 직관은 오직 형식만을 포함하며 그 형식 하에 어떤 것이 직관된다. 순수 개념은 대상 일반에 대한 생각의 형식만을 포함한다. 단지 순수 직관과 순수 개념만이 경험 무관하게 가능하며 경험적인 것들은 그저 후천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아서 표상을 수용하는 우리 머리의 수용성에는 감수성이라는 이름을 주자. 반면 지식은 우리 스스로 표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며, 즉 우리 인식의 자발성이다. 우리의 본성에 의해 직관은 감각적인 것의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감수성은 우리가 대상에 의해 영향받는 방식만을 포함한다. 반면 지식은 감각직관의 대상을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들 특성 중 어떤 것도 다른 쪽보다 우월하지는 않다. 감수성이 없다면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요. 지식 없이는 어떤 대상도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 없는 생각은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개념들을 감각화하고, 즉 우리가 직관 안에서 그 개념들의 대상을 부여하고 우리가 우리 직관들을 지식화하는, 즉 우리가 직관들을 개념 아래로 가져오는 것이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또한 이런 역량과 능력은 서로 기능을 바꿀 수 없다. 지식은 그 무엇도 직관할 수 없으며 감각은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오직 이것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양자의 역할을 섞지 말아야 하니 오히려 감수성과 지식을 조심스럽게 분리해서 구별할 강력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수성 일반의 규칙에 관한 부문, 즉 감성을 지식 일반의 규칙에 관한 부문, 즉 논리와 구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논리는 지식의 일반적인 용도의 논리이거나 지식의 특수한 용도의 논리라는 두 가지 상이한 관점으로 행해진다. 지식의 일반적인 용도의 논리는 그것들이 없으면 지식이 전혀 사용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생각의 규칙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식에 연결될 다양한 대상과 무관하게 지식을 다룬다. 이런 논리는 기본 논리라 불릴 것이다. 지식의 특수한 용도에 관한 논리는 이런저런 학문의 길잡이라 불릴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대상들을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한 규칙을 포함한다. 설령 특수 용도의 논리가 인간 이성의 진보라는 면에서는 최후에 이르는 것일지라도 학교에서는 이런 논리를 학문들에 입문하는 길잡이로 삼는다. 그런데 학문이 완성되어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그 학문을 개선하고 완벽하게 할 마지막 국면이 필요할 때까지 이성은 이 논리학에 다다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특수 학문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 학문의 대상들이 이미 우리에게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논리학은 순수 일반 논리학이거나 응용 일반 논리학이다. 전자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지식을 실행하게끔 하는 모든 경험 조건을 떼어낸다. 예컨대 감각의 영향, 상상의 작용, 기억의 법칙, 습관의 힘, 성향 등을 빼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의 원천들을 빼내고
정말이지 이런저런 인식들을 일으키는 혹은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모든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 조건은 단지 어떤 상황에만 적용되는 지식에 관계하기 때문이며 그런 상황들을 알려면 경험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논리학이면서 순수 논리학은 오직 경험 무관한 원리만을 다룬다. 그런 논리학이 이성과 지식의 규범이 돼 그것들을 이용함에 있어 단지 형식적인 것에서만 규범이라는 것이며 내용적인 것, 그것이 경험적이든 초월적이든 은 무시된다. 그런데 만약 일반 논리학이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관적인 경험 조건들에 이용되는 지식의 규칙에 관련된다면 그 일반 논리학은 응용 논리학이라 불린다. 비록 그것이 지식 대상들을 구별함 없이 지식의 사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논리학일지라도 그런 논리는 경험 원리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 일반 논리학은 평범한 지식을 위한 정화제가 될 뿐이지 지식 일반의 규범이 아니며 특수 학문들의 길잡이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 논리학에서 순수 이성 이론을 구성하는 부분은 응용, 그럼에도 여전히 일반적인 논리학을 구성하는 부분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 설령 간략하고 건조한 지식의 요소론에 관한 학문적인 요점 같은 것이 필요할지라도 이들 부분의 첫 번째만이 적합한 학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순수 일반 논리학에서 논리학자들은 항상 두 가지 규칙을 유념해야 한다. 1. 일반 논리학으로서 지식의 모든 인식의 내용과 그 인식의 대상들 사이의 차이를 배제하고 단지 생각의 형식만으로 다룰 것. 2. 순수 논리학으로서 어떤 경험 원리도 갖지 말 것, 따라서 사람들이 자주 설득돼 버리는 것 같은 심리학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말미암아 심리학이 지식의 규범에 무엇이든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 순수 일반 논리학은 증명된 이론이며 그 안의 모든 것은 온전히 경험 무관하게 확실해야 한다. 내가 응용 논리학이라고 부른 것은 응용 논리학이라는 표현의 평범한 의미와는 다르게 순수 논리학이 제공하는 규칙에 대한 어떤 실습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따라 지식 안에 들어있는 것이자 지식의 필연적이며 구체적인 사용을 다스리는 규칙이다. 다시 말하면 주관에 붙어있는 우연적인 조건들 하에서의 사용이며 그런 조건들은 지식의 사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되 하나이건 모두이건 단지 경험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응용 논리학은 주도 면밀함을 방해하는 것과 그것의 결과를 의심과 거리낌과 확신 등의 상태를 다룬다. 순수 도덕이 본래의 덕이론에 대한 관계처럼 순수 일반 논리학은 응용 일반 논리학과 관계한다. 순수 도덕은 자유의지 일반의 도덕법만을 다루는 것이 돼 덕이론은 인간들이 많든 적든 굴복하는 감정과 성향과 정열에 의한 방해 하에서 이들 도덕법을 평가한다. 덕이론은 참되고 증명된 학문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저 응용 논리학처럼 그것은 경험적이며 심리적인 원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제2장 초월 논리학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을, 즉 인식 대상과의 모든 관계를 배제한다. 그것은 단지 인식들이 갖는 관계 내의 논리적 형식만을, 즉 오직 생각 일반의 형식만을 고찰한다. 그러나 초월적 감수성이 밝힌 것처럼 순수 직관과 경험적 직관이 있었으므로 대상에 대한 순수 생각과 경험적 생각의 구별이 또한 드러나게 된다. 이 경우 인식의 모든 내용을 빼내지 않은 어떤 논리학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순수 생각을 규율하는 규칙만을 포함하는 논리학이라면 경험적인 내용을 갖는 모든 인식을 배제하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논리학은 대상들에 대한 인식의 근원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대상들의 그런 근원이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근원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논리학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경험 무관하게 있는 것이든 아니면 단지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이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고찰한다. 또한 일반 논리학은 지식이 그런 표상들을 생각할 때 그것들을 서로 관계시킴에 있어 지식이 따르는 법칙에 관해서만 고찰한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은 오직 지식의 형식만을 다루는 것이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논평을 해둔다. 그 중요함은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고찰에 미치니
따라서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경험 무관한 인식이 초월적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아니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 직관과 개념, 이 경험 무관하게 적용되거나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또한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 무관하게 인식하는 오직 그런 인식만을 초월적이라 불러야 한다. 즉, 인식을 경험 무관하게 가능하게 하거나 경험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 따라서 공간도 공간에서의 어떤 경험 무관한 기하학적 규정도 초월적 표상은 아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것들이 전혀 경험에 근원을 두지 않는다는 인식과 그럼에도 경험 대상들의 경험 무관하게 관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이 초월적이라 불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상 일반에 관한 공간의 그런 이용 또한 초월적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공간의 이용이 단지 감각 대상들로 국한된다면 이는 경험적이라 불린다. 그래서 초월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구별은 오직 인식에 대한 이런 비판에 속할 뿐이지 인식과 대상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기대하건대 아마도 대상의 경험 무관하게 관계하는 개념들이 존재할 것이며 그것들은 순수하거나 감각적인 직관이 아니라 그저 순수 생각의 활동일 것이다. 따라서 경험에서도 감수성에서도 유래하지 않는 개념일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대상들을 온전히 경험 무관하게 생각하는 순수 지식과 순수 이성 인식이라는 학문의 관념을 미리 천명한다. 그런 학문은 그런 인식들의 근원과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을 정할 것이니 그것을 일컬어 초월 논리학이라 칭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지식과 이성의 법칙만을 다루기 때문이요. 일반 논리학과 달리 대상들의 경험 무관하게 관계하는 한에서만 그러하기 때문이다. 일반 논리학은 순수 이성 인식이든 경험적 인식이든 구별 없이 관계한다. 제3장 분석과 변증으로 일반 논리학을 구별함에 대하여 진리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논리학자들을 궁지에 몰려고 의도했던 이 유구하고 유명한 질문은 논리학자들이 그들 스스로 비참한 순환론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무지를 고백하면서 그들의 기회가 모두 무용함을 인정해야 하는 곳까지 이르게 하려 했다. 이런 질문에서는 인식과 그 인식의 대상이 일치하는 것이 곧 진리라는 진리의 명시적 정의가 주어지고 전제된다. 그들은 알기를 요구한다. 어떤 인식이 진리인지 관한 문제에서 무엇이 보편적이며 확실한 기준이냐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질문해야 함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현명함과 통찰을 아주 넉넉하게 증명한다. 왜냐하면 만약 질문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답을 요구한다면 질문한 사람도 무한해질 뿐더러 질문받은 사람이 부주의한 경우 그 일을 호도하며 그로 하여금 불합리한 대답을 유도하거나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니 옛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는 한 사람이 순양에 젖을 짜자 다른 사람이 그 밑에 채를 놓는 꼴이다. 그러므로 만약 진리가 인식과 그 인식의 대상이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때 이 대상은 다른 대상들과 구별돼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이 그것과 관계하는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설령 그것이 다른 대상들의 타당한 것을 포함한다 해도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리의 보편적인 기준이라 함은 모든 인식에 대해 그 대상들을 구별함 없이 타당한 것이리라. 그러나 진리의 이런 보편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인식의 모든 내용, 그것의 대상과의 관계를 빼내는 것이지만 그런데 진리란 바로 이 내용에 관한 것이니 인식에서 이런 내용상의 진리에 대한 표시를 묻는 질문은 완전 불가능해지며 불합리하게 돼버리고 그리하여 충분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진리의 표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이미 앞서 인식의 내용을 재료라고 칭했다. 따라서 우리는 재료의 면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표식도 인식의 진리에 대해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 표식은 자기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내용을 제외하고 단지 형식의 면에서의 인식에 관해서 그러므로 지식의 보편적이고 필연적 규칙들을 소상히 밝히는 논리학에 관해서 그런 논리학이 이런 규칙들 안에서 진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함은 마찬가지로 명백하다. 무엇이든 이들 규칙과 모순되는 것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그때 지식은 자기 자신의 보편적인 생각 규칙과 고로 자기 자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오직 진리의 형식에만, 다시 말하면 생각 일반의 형식에만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올바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이 논리적 형식에 완전히 부합할지라도, 즉 자기 자신과는 모순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 대상과는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순전히 논리적 기준, 다시 말하면 인식이 지식과 이성의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법칙들에 일치하는지 여부는 실로 불가피한 조건이며 따라서 모든 진리의 소극적 조건이다. 그러나 논리학은 이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한다. 형식이 아닌 내용에 관한 오류를 찾는 데 쓰는 어떤 시금석도 논리학은 갖고 있지 않다. 일반 논리학은 지식과 이성의 전체 형식적인 과업을 요소들로 분해하여 이들 요소를 우리 인식의 모든 논리적 판단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계시한다. 그러므로 논리학의 이러한 부분을 일컬어 분석이라 불릴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적어도 진리의 소극적 시금석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식은 무엇보다 이들 규칙에 의해 그 형식면에서 검사되고 평가돼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인식들이 그들의 대상에 관해 적극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우리가 이들 규칙 자체를 내용적인 면에서 평가하기 전에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낱 인식의 형식은 그것이 논리 법칙과 잘 일치한다 한들 어떤 인식이 재료적, 객관적, 진리임을 밝히는 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따라서 논리만으로는 누구도 과감하게 대상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 무엇인가 주장할 수는 없다. 우리는 먼저 논리 밖으로 나가서 대상에 대해 근거가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하고 이어서 그 정보를 채택해서 논리 법칙들에 부합하게 전체를 일관되게 연결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아니면 더 좋게는 이런 법칙으로 그 정보를 검사하기 위해서라도 논리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매우 그럴싸한 기회를 소유하는 것에 관해 아주 큰 유혹이 있다. 인식의 내용에 관한 한, 여전히 매우 공허하고 빈약함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식에 지식의 형식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미혹할 뿐인 객관적인 주장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적 길잡이로 그저 판정을 위한 규범인 일반 논리학을 사용하니 이로써 일반 논리학은 실제로 오용돼 온 것이다. 일반 논리학이 이른바 길잡이로서 이용될 때 이를 변증이라 칭해진다. 고대 사람들이 학문과 기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증이라는 명칭을 저마다 상당히 다르게 사용했어도 그들의 실제 용법으로부터 우리는 변증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허상의 논리에 지나지 않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지에 심지어 의도된 거짓에 진리의 분위기를 가져다주는 궤변술이었다. 그리고 변증은 논리학 일반에 의해 처방된 철저한 방법을 흉내냄으로써 또한 텅 빈 가면을 장식하는 주제들을 사용함으로써 행해졌다. 이제 일반 논리학이 논리적 길잡이로 간주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이 항상 허상의 논리임을, 즉 언제나 변증임을 주의할 수 있다. 확실하고 유용한 경고이다. 왜냐하면 일반 논리학은 우리에게 인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요.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부합하는 형식 조건들만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요. 이런 조건들은 대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지식을 넓히고 확대하기 위해 적어도 그렇게 전제하듯이 일반 논리학을 도구, 길잡이로서 염치 없이 이용한다면 이는 그저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으로 주장한다거나 제멋대로 반박하거나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철학의 권위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저 이름 변증은 변증적 허상에 대한 비판으로 논리학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4장 초월적 분석과 변증으로 초월 논리학을 구별함에 대하여 초월 논리학에서는 지식만을 분리한 다음 마치 초월적 감성에서 우리가 감수성을 분리한 것처럼 우리 인식에서 오로지 지식 안에 그 근원을 가진 생각 부분만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런 순수 인식의 사용은 어떤 조건에 의존하니 그것은 지식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들이 직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직관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인식은 대상들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완전히 공허한 채로 남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의 순수 인식의 요소들과 그것 없이는 어떤 대상도 생각될 수 없는 원리들을 상술하는 초월적 논리 부분이 초월적 분석이며 동시에 진리의 논리이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도 동시에 모든 내용을, 즉 대상에 대한 모든 관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모든 진리를 상실함이 없다면 인식이 논리에 모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비록 오직 경험만이 우리에게 이들 순수 지식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재료, 대상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지식의 순수 인식들은 지식 스스로 원리를 사용하면서 심지어 경험의 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굉장한 유혹과 끌림이 있다. 그 결과 지식은 위험에 빠지고 많이 공허한 궤변으로 순수 지식의 그저 형식 원리들을 내용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주어지지도 않은 대상들에 대해 혹은 정말이지 어떤 식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실은 초월 논리학은 단지 경험적 사용을 판단하기 위한 규범일 뿐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초월 논리학을 보편적이며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논리적 길잡이로 받아들인다면 만약 순수 지식 홀로 대상 일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 주장,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초월적 분석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순수 지식의 사용은 변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초월적 논리의 두 번째 부분은 이런 변증적 허상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며 이를 초월적 변증이라 한다. 이는 그런 허상을 자기 확신적으로 만들어내는 불행히도 형이상학적 요술로 너무나 다양하게 유행하고 있는 기회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쓰이는 지식과 이성의 비판으로 간주된다. 지식과 이성의 근거 없는 주장 속 거짓 허상을 폭로하기 위해 우리에게 비판이 필요한 것이요. 초월적 원리들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을 거라는 발명과 확장에 대한 이성의 요구를 약화시키기 위해 그런 비판이 필요한 것이며 또한 이는 궤변적인 기만에 맞서 순수 지식을 보호하고 다만 평가하는 것이다. 제1편 초월적 분석 초월적 분석은 우리의 모든 경험 무관한 인식을 지식의 순수 인식의 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이다. 다음 사항들이 이 분해에서 중요하다. 1. 개념들은 경험적이지 않고 순수해야 한다. 2. 개념들은 직관과 감수성에 속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지식에 속해야 한다. 3. 개념들은 기본 개념이어야 하며 기본 개념들에서 파생되거나 만들어진 개념들과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 4. 이들 개념의 표는 완벽해야 하며 그 개념들은 순수 지식의 영역 전체를 망라해야 한다. 이제 학문의 이러한 완벽함은 생겨난 개념들을 수집해서 그저 시험 삼아 대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이 완벽함은 오직 지식의 경험 무관한 인식의 전체라는 관념에 의해서만 그리고 저런 관념에 의해 정해지고 구성되는 개념들의 분별을 통해서만 고로 오직 이들 개념을 하나의 체계 안으로 연결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순수 지식은 경험적인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될 뿐 아니라 모든 감수성과도 구별된다. 그러므로 순수 지식은 홀로 자존하며 스스로에게 충분한 하나이며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더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인식의 전부가 하나의 관념에 의해 정해지고 둘러싸일 수 있는 체계를 이룰 것이다. 지식 시스템의 완벽함과 짜임새는 동시에 그 체계에 적합한 모든 인식 단편의 올바름과 참됨의 시금석을 제공할 수 있다. 초월적 논리의 이러한 전체 편은 그러나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가 순수 지식의 개념들을, 두 번째가 원리들을 포함한다. 제1장 개념의 분석 나는 개념의 분석이라는 말에 대해 이미 주어진 개념들을 내용면에서 분해하여 분명하게 만드는 흔한 철학 탐구에서의 개념 분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는 지식 능력 자체를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분해의 목적은 경험 무관한 개념들을 오직 그것들의 출생지인 지식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리고 지식의 순수한 사용 일반을 분석함으로써 경험 무관한 개념들의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탐구가 초월 철학의 참된 과업이며 나머지는 철학 일반에서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인간 지식 안에서 순수 개념들의 최초의 씨앗과 기질까지 그것들을 추적할 것이다.
그곳에서는 이 개념들이 그것들에 붙는 경험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있으면서 경험을 기회 삼아 바로 그 동일한 지식에 의해 마침내 선명하게 발전되고 제시될 때까지 준비되어 있다. 제1절 모든 순수 지식 개념 발견을 위한 단서에 대하여 만약 우리가 인식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알게 하는 서로 다른 개념들이 앞으로 나온다. 꽤 오랫동안 관찰하거나 매우 날카롭게 관찰한다면 그런 철저한 시도에서 이런 개념들이 수집될 수는 있다. 그러나 말하자면 기계적인 이런 과정에 의해서는 우리는 탐구가 완벽해지는 지점을 신뢰성 있게 정하지는 못한다. 만약 단지 주어진 기회들에 대해서만 개념들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은 자신을 질서 있게 또는 체계적인 통합으로 드러내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개념들은 결국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짝을 이루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단순한 것에서부터 합쳐진 것까지 연쇄적으로 배열될 것이다. 이들 연쇄적인 것은 설령 어느 정도는 질서가 있을지라도 전혀 체계적이지는 않다. 초월 철학은 원리에 맞게 개념들을 찾아내는 이익이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개념은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채로 지식에서 비롯되되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그것들 스스로 하나의 개념이나 관념에 따라 서로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연결은 우리에게 규칙을 제공한다. 각 순수 지식 개념에 우리가 위치와 그것들 모두의 완전성을 경험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기분과 우연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지식의 모든 순수 개념 발견을 위한 초월적 단서 제1관 지식의 논리적 사용 일반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식은 단지 소극적으로 설명되었다. 다시 말해 지식은 감각적이지 않은 인식 능력으로 설명되었다. 감수성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직관에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은 직관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직관을 제외하고도 오직 하나의 인식 방법이 있으니 즉 개념을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 인식은 적어도 인간의 지식 인식은 그 전체가 개념을 통한 인식이다. 그것은 직관적이지 않고 언어적인 것이다. 감각으로서 우리의 모든 직관은 영향을 받는 것에 기인한다. 반면 개념은 기능에 기인한다. 그런데 나는 기능이라는 말을 다양한 표상을 하나의 공통 표상 아래로 정리하는 행동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감각 직관이 인상의 수용성에 기초하는 것처럼 개념은 생각의 자발성에 기초한다. 이제 지식은 이런 개념을 사용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판단에서는 개념이 대상과 직접 관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직관이 아니고서는 어떤 표상에도 대상이 직접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념은 대상의 어떤 표상, 그 표상이 직관이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이미 개념이든지에 대해서는 항상 관계한다. 그런 까닭의 판단은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이며 고로 대상에 대한 표상의 표상이다. 모든 판단에는 많은 표상에 타당하며 또한 많은 표상 중에서도 대상과 직접 관계하는 표상을 파악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 예컨대 모든 물체는 나눌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눌 수 있음은 다양한 다른 개념들과 관계하지만 이들 중에서 여기서는 특히 물체라는 개념에 관계하고 이어서 물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상들에 관계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상은 나눌 수 있다라는 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판단은 우리의 표상들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다. 그 까닭은 우리가 직접적인 표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 대신에 이런 직접적인 표상과 여러 다른 표상으로 구성되는 더 높은 표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요. 이로써 우리가 많은 가능한 인식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이다. 이제 지식의 모든 활동은 판단으로 환원되므로 지식 일반은 판단 능력으로 머릿속에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에 따라 지식은 사고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은 개념을 통한 인식이며 가능한 판단들의 수로로서 개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상으로서의 어떤 표상에 관계한다. 따라서 물체라는 개념은 그 개념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예컨대 금속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개념인 까닭은 대상들과 관계할 수 있는 것에 의한 다른 표상들이 오직 그것 아래에서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체라는 개념은 가능한 판단, 예컨대 모든 금속은 물체이다 라는 판단의 수로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판단들 안에서 하나됨의 기능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식의 모든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순조롭게 수행될 수 있음을 다음 단락이 보여줄 것이다. 모든 순수 지식 개념을 발견하기 위한 단서 제2관 제9조 판단들 안에서 지식의 논리적 기능에 대하여 만약 우리가 판단 일반에서 모든 내용을 빼내고 오직 그 안의 지식의 형식에만 집중한다면 그때 우리는 판단에서 생각의 기능 각각이 3가지 요소를 그 아래에 두는 4가지 항목 하에서 제공됨을 발견한다. 그것들은 다음 표로 알맞게 제시될 수 있다. 1. 판단의 양, 보편, 개별, 단일, 2. 질, 긍정, 부정, 긍정 부정, 3. 관계, 무조건, 조건, 선택, 4. 양상, 미정, 확정, 필연. 이런 구별은 본질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는 않더라도 몇몇 관점에서 논리학자들의 관습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있으니 그런 걱정스러운 오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변들이 요긴하다. 1. 논리학자들이 말하기를 3단 논법으로 판단을 사용할 때 단일 판단은 보편 판단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단일 판단들은 전혀 영역을 갖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수로도 주어 개념 하에 포함된 것의 일부에만 관계하고 다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일 판단의 수로는 마치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판단처럼 그리고 그 수로는 그 개념의 모든 의미에서 타당한 것처럼 예외 없이 주어 개념에 유효하다는 것이다. 반면 만약 우리가 그저 인식으로서 단일 판단을 양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한 판단과 비교한다면 그때 단일 판단과 일반적으로 타당한 판단과의 관계는 하나와 무한의 관계 같은 것이며 그러므로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런 까닭에 만약 내가 단일 판단을 그것의 내적 타당성 면에서뿐 아니라 인식 일반의 관점에서도 평가한다면 그리고 다른 인식들과 비교해서 그것이 갖는 양의 면에서도 평가한다면 그 경우 단일 판단은 실로 일반적으로 타당한 판단들과 구별되는 것이며 따라서 생각 일반 요소들의 완전한 표 안에서 특별한 장소를 차지할 만하다. 설령 그저 각각에 관한 판단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논리학에서는 그런 장소를 정말로 차지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2. 마찬가지로 초월적 논리에서 우리는 긍정부정 판단도 긍정 판단과 구별해야 한다. 일반 논리학에서는 그것들이 긍정 판단을 응당 포함하고 있고 판단의 분별에서 특별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 논리학은 설령 수로가 부정적인 의미더라도 수로에서 모든 내용을 빼내기 때문이요. 그저 수로가 주어에 속하는지 아니면 반대되는 것인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월 논리학은 그런 판단을 부정적인 의미만의 수로로 만들어진 이런 논리적 긍정이 있다는 가치나 내용적인 면에서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 논리적 긍정이 전체 인식에 대해 가져오는 이익도 고려한다. 영혼에 대해 말하기를 영혼은 필멸이 아니다라고 내가 말한다면 이 부정 판단에서 나는 적어도 착오를 피할 것이다. 이제 내가 영혼은 불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나는 논리 형식 면에서는 정말이지 사실상 긍정적인 것을 가지니 나는 불멸의 존재라는 무제한적인 영역 안으로 영혼을 놓는 것이다. 이제 필멸인 것은 가능한 존재의 모든 영역의 한 부분을 이루고 불멸인 것은 또 다른 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내 명제는 다름 아니라 영혼이 내가 필멸의 것을 제거하고 남은 무한히 많은 사물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오직 모든 것이 가능한 무한한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필멸의 것을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는 정도로만 제한하는 것이며
영혼은 그 영역의 나머지 공간에 놓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외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여전히 무한하다. 우리가 거기에서 더 많은 부분을 제거하더라도 영혼의 개념은 조금도 늘어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그런 판단들이 논리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무한할지라도 인식 일반의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그저 제한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들은 판단들에서 발생하는 생각의 모든 요소를 나타내는 초월적 표에서 빠져서는 안 되니, 왜냐하면 지식이 이들 긍정부정 판단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아마도 지식의 경험 무관한 순수 인식의 영역에서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3. 판단들에서 생각의 모든 관계는 이러하다. 1. 주어에 대한 수어의 관계. 2. 결론에 대한 근거의 관계. 3. 분할된 인식과 그 나뉘어짐에서 모든 요소들의 관계. 판단의 첫 번째 유형에서 관계는 단지 두 개의 개념만으로 고려된다. 두 번째에서는 두 개의 판단이, 세 번째에서는 여러 판단이 각각의 관계 속에서 고려된다. 완전한 정의가 있다면 상습적인 악의는 벌을 받는다라는 조건 명제는 실제로 두 가지 명제의 관계를 포함하니 완전한 정의가 있다와 상습적인 악의는 벌을 받는다이다. 이 두 가지 명제가 그 자체로 참인지는 여기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직 논리적인 귀결만이 이런 조건 판단을 통해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선택 판단은 두 개 이상의 명제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 관계는 순서 관계가 아니다. 어느 한 판단의 영역은 다른 판단의 영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반대이며, 그러나 동시에 판단들이 본래의 인식 영역을 함께 채운다는 점에서 공동성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판단에서 명제들의 관계는 인식 영역의 부분들의 관계이다. 분할된 인식의 전체 합을 이루려면 각 부분의 영역이 다른 부분의 영역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는 알 수 없는 우연으로 존재하거나 내적 필연성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외부 원인에 의해 존재한다라는 명제에서 이 명제들의 각 부분이 세계 일반의 존재에 관한 가능한 인식 영역에서 한 부분씩을 차지하고 모두가 전체 영역을 차지한다. 이들 영역의 한 부분에서의 인식을 제거함은 그 인식을 다른 영역의 한 부분 안으로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한 영역 안으로 인식을 낳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 그것을 제거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선택 판단 안에는 인식의 공동성이 존재한다. 이 공동성은 인식들이 서로 배제하지만 이로써 그 전체가 참된 인식을 결정한다는 점에 있으니, 그것들은 함께 취해지면서 주어진 개별 인식의 전체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설명을 위해 내가 지적해 둘 필요가 있는 전부이기도 하다. 4. 판단의 양상은 판단에서 매우 특수한 기능이다. 이 기능은 판단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양, 질, 관계 외에 판단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달리 없기 때문이다. 양상은 오직 생각 일반에 관한 연결어의 가치에만 관여한다. 미정 판단은 긍정 또는 부정이 그저 가능의 면에서 임의로 취해진 판단이다. 확정 판단은 긍정 또는 부정이 사실, 진짜로 여겨지는 판단이다. 필연 판단은 필연으로 보이는 판단이다. 별표 칸트 주석, 마치 생각의 첫 번째 경우에는 지식의 기능, 두 번째는 판단력의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의 기능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주석은 나중에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의 관계가 조건 판단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판단, 전제와 결론, 그리고 선택 판단이 그것들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이루는 판단, 저분별의 요소들은 모두 미정일 뿐이다. 위에 예에서 완전한 정의가 있다라는 명제는 확정적으로 말해진 게 아니라 단지 임의적인 판단으로 생각된 것으로 누군가 그럴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가능해지는 판단이다. 오직 논리적인 귀결만이 확정적이다. 그러므로 그런 판단들이 분명 거짓일 수 있더라도 미정적으로 취해지는 경우 여전히 진리 인식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알 수 없는 우연으로 존재한다라는 판단은 그 선택 판단에서 단지 미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며, 즉 누군가 이 명제를 순간적으로 가정할 수 있으니 마치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길의 경우의 수에서 잘못된 길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러나 이는 참된 명제를 찾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미정 판단은 오직 논리적인 가능성만을 객관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표현하는 곧 그런 명제를 타당한 것으로 여기는 자유로운 선택을, 그런 선택을 지식 안에서 임의적으로 가정할 뿐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필연 판단은 논리적 사실성이나 진실을 말한다. 그런 까닭의 조건적 3단 논법에서는 예컨대 대전제의 선행명제는 미정적이지만 소전제에서는 확정적이다. 확정명제는 이미 지식의 법칙에 따라 지식과 결합됨을 나타낸다. 필연명제는 확정명제를 이들 지식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여기니 그리하여 경험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논리적 필연성을 표현한다.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이 점차 지식과 일체화되되 우리는 처음에 미정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 그것을 참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정하며 마침내 우리는 그것이 지식과 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으로 즉 필연적이며 자명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상의 세 가지 기능은 생각 일반의 많은 순간으로 칭해질 수 있다. 모든 순수 지식 개념을 발견하기 위한 단서 제3관 제10조 순수 지식 개념 또는 범주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을 빼내며 그곳이 어디에서든 어딘가로부터 표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다음 이런 표상들을 우선 개념으로 변환하되 분석적으로 한다. 반면 초월 논리학은 인식 앞에 경험 무관하게 놓이는 감수성의 다양함을 가지되 그것들은 초월적 감성에 의해 제공된 것이다. 초월적 감성은 순수 지식 개념들의 재료를 주기 위해 이들 다양함을 인식에 제공한다. 이러한 재료가 없다면 초월 논리학은 내용이 없는 것이니 완전 공허해질 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경험 무관한 순수 직관의 다양함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럼에도 우리 머리의 수용성의 조건들에 속하며 오직 그 아래에서만 머리가 대상의 표상들을 수용하며 따라서 언제나 그 표상들이 이런 대상 개념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인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의 자발성은 이런 다양함을 특정한 방식으로 먼저 살펴보고 가져오며 결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활동을 일컬어 종합이라 부른다. 이 용어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합이라는 말에 대해 나는 서로 다른 표상들을 서로에게 덧붙여서 하나의 인식 안에서 다양한 표상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해한다. 만약 그 다양함이 경험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경험 무관하게 주어진다면 공간과 시간 안에서 그 다양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종합은 순수하다. 우리의 표상들에 대한 모든 분석에 앞서 이들 표상은 먼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어떤 개념도 분석적으로 생길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함의 종합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주어지든 경험 무관하게 주어지든 가장 먼저 인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비록 이 인식이 처음에는 여전히 날 것이며 뒤죽박죽일지라도 그래서 분석이 필요한 것일지라도 종합은 인식 요소들을 알맞게 모으고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 특정한 내용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식의 제1의 기원에 대해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그때 종합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이다. 종합 일반은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되는 것처럼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다. 상상력은 그것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인식할 수 없음에도 좀처럼 의식조차 하지 않는 미지의 그러나 필수적인 정신의 기능이다. 그러나 이런 종합을 개념들에 가져가는 것은 지식에 속하는 기능이다. 종합에 의해 지식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의미의 인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표상되는 순수 종합이 순수 지식 개념을 낳는다. 순수 종합이라는 말을 나는 경험 무관한 종합적 하나됨에 근거를 두고 의지하는 그런 종합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숫자를 더하는 행동, 큰 수에서 특히 분명해지는 것처럼 은 개념들에 따르는 종합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화의 공통 근거, 예컨대 십진법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 하에서 다양함을 종합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서로 다른 표상들이 하나의 개념 아래로 보내지는 것은 분석적이다. 일반 논리학에서 다뤄지는 일이다. 그러나 초월 논리학은 개념 아래로 표상들이 아니라 표상들의 순수 종합을 가져다주는 방법을 가르친다.
어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경험 무관하게 주어져야만 하는 첫 번째는 순수 직관의 다양함이다. 두 번째는 상상력에 의해 이러한 다양함을 종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종합은 아직 인식을 낳지 못한다. 이러한 순수 종합의 하나됨을 제공하는 개념, 그리고 이러한 필연적인 종합적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앞의 대상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인 세 번째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지식에 기초한다. 어떤 판단에서 서로 다른 표상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 직관 안에 서로 다른 표상들의 종합을 하나로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일컬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순수 지식 개념이라 불린다. 그리하여 바로 이러한 지식이 정말이지 분석적으로 개념 안에서 하나로 묶는 판단의 논리적 형식을 가져온 바로 그 동일한 활동을 통해 직관 일반 안의 다양함을 종합해서 하나로 묶음으로써 지식 표상 안으로 초월적 내용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유로 대상들이 경험 무관하게 들어있는 순수 지식 개념으로 칭해지는 것이며 이런 건 일반 논리학에서는 수행될 수 없다. 그리하여 앞에서 제시한 표 안에 있던 모든 가능한 판단에 포함된 논리적 기능들과 꼭 같은 숫자로 직관 일반의 대상들의 경험 무관하게 적용되는 순수 지식 개념들이 나타난다. 지식은 이러한 기능들에 의해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되고 그 능력이 완전히 조망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조차 우리는 이들 개념을 범주라 부르고자 한다. 비록 이 작업 과정에서 그의 개념과는 매우 멀어졌지만 우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범주표 1, 양의 범주 하나 복수 전체 2, 질의 범주 실체 부정 제한 3, 관계의 범주 부속성과 자존성, 본질과 비본질 인과성과 의존성, 원인과 결과 공동성, 능동과 수동의 상호작용 4, 양상의 범주 가능 불가능 존재 비존재 필연 우연 이것이 지식이 경험 무관하게 자기 안에 포함하는 종합에 관한 모든 근원적인 순수 개념들의 목록이다. 실로 이런 개념들 때문에 순수 지식인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은 오직 이것들을 통해서만 직관의 다양함 속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직관된 대상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범주의 이러한 구별은 하나의 공통 원리,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능력, 이는 생각하는 능력과 똑같은 것이다. 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순수 개념들을 아무렇게나 찾음으로써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순수 개념들의 완벽한 열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방식을 분별함 없이 단지 귀남만으로 그것을 추론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째서 꼭 이런 개념들이어야 하는지, 순수 지식 안에 거주하는 개념이 어째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지 못한다. 이런 기본 개념들을 찾으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획은 영민한 사람에게 합당한 노고였다. 그러나 원리를 갖지 못했으므로 그는 더듬거리면서 그것들을 모았다. 그가 우선 기본 개념들 10개를 모아 그것들을 일컬어 범주, 기본수로 라칭했다. 그는 나중에 5개의 범주를 더 찾았다고 생각했으며 그것들의 후기 기본 수로라는 명칭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범주표는 여전히 결함이 있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순수 감수성의 유형들, 시간, 장소, 위치, 그리고 순서성과 동시성을 비롯하여 경험적 유형, 운동이 있음을 발견하는데 이런 것들 중 무엇도 지식의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파생 개념들, 능동, 수동, 도 저 시원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반면 몇몇 개념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시원의 개념들을 위하여 우리는 순수 지식의 참된 근본 개념으로서 범주는 또한 그것들의 순수 파생 개념도 가짐을 알아야 한다. 초월적 논리의 완벽한 체계 안에서 이 파생 개념들이 간과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저 비판적인 이 논문에서는 나는 그것들을 언급만 해두고 만족하기로 한다. 내가 이들 지식에 순수하지만
파생적인 개념들을 순수 지식의 준범주, 범주라는 말과 대비되도록 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 일단 시원적이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게 되면 우리는 파생적이고 종속적인 개념들을 쉽게 더할 수 있으며 고로 순수 지식의 개통도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계의 완전성이 아니라 오직 체계를 위한 원리들의 완전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보충 작업은 또 다른 기획으로 유보해 둔다. 그러나 이런 목적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존재론 교과서를 손에 들고 준범주들을 범주들 아래로 둔다면 우리는 저 개통도를 완성하는 목적에 쉽게 다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과성의 범주의 힘, 능동, 수동의 준범주를 아래에 두고 공동성의 범주에는 존재함과 저항함이라는 준범주를, 양상의 범주에는 생성, 소멸, 변화의 준범주를 등등. 범주들이 순수 감수성의 유형들과 결합하거나 또는 범주끼리 결합할 때 굉장히 많은 경험 무관한 파생 개념들이 생겨난다. 이들 개념을 언급하고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완벽하게 목록화한다면 유용하기도 하고 즐겁지 않은 일도 아니지만 여기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노고이다. 설령 내가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논문에서 나는 일부러 이들 범주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나는 이제부터 이 개념들을 이 책의 방법론에 적합할 정도로만 분해할 것이다. 그러나 범주에 대한 정의들은 순수 이성의 체계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내게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사항들은 탐구의 주된 지점을 놓치게 만들 뿐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의심과 반대를 낳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의 핵심 목적에서 일탈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꺼이 언급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내가 이제 조금만 설명한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모든 필요한 설명을 다 갖춘 완벽한 사전이 가능할 뿐더러 쉽게 완성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구획은 바로 앞에 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채우는 일이다. 현재 제시된 것 같이 체계적인 위치는 각각의 개념이 올바르게 속하는 장소를 쉽게 놓치지 않게 하며 동시에 비어있는 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제11조 이 범주표를 잘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은 모든 이성인식의 학문적 형식에 관련한 중요한 결과들을 갖게 된다고 훌륭하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철학의 이론적인 부문에서 이 학문이 경험 무관한 개념들에 기초하는 한 학문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을 완벽하게 완성함에 있어 그리고 규정 원리에 따라 학문을 체계적으로 구별함에 있어 이 표는 굉장히 유용하고 실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미 자명하다. 범주표는 지식의 모든 기초 개념을 온전하게 목록으로 만든다. 정말이지 그것은 인간 지식 안에 거주하는 기초 개념들의 체계적 형식을 포함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획된 이론 학문의 모든 요소를 실로 그것들의 질서를 가리키는데 이는 내가 다른 곳에서 이미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별표 여기서 범주표에 대한 주석을 제시한다. 별표 칸트 주석 자연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1786을 보라. 첫 번째 주석은 지식 개념의 4개의 계층을 갖는 이 표는 다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제1분류의 개념들은 순수와 경험 모두의 직관의 대상에 관련된다. 반면 제2분류의 개념들은 이들 대상의 존재에 연결된다. 이들 대상은 서로 관계하거나 지식과 관계한다. 제1분류를 나는 수학적 범주라 부른다. 제2분류는 역학적 범주이다. 우리가 이 표를 검사해보면 제1분류의 범주는 상호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직 제2분류에서만 우리는 상호관계를 발견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식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범주표에 관한 두 번째 주석은 각 계층에서 범주의 숫자는 모두 같으니 곧 3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숙고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보통 개념에 의한 경험 무관한 분류는 이분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각 계층에서 세 번째 범주는 동일 계층의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의 결합으로 생겨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체, 모두는 하나로 간주되는 복수이다. 제한은 부정과 결합된 실체의 다름 아니다.
공동성은 다른 본질에 상호작용하면서 속성을 규정하는 어느 한 본질의 인과성이다. 마지막으로 필연성은 가능성 그 자체를 통해 주어지는 존재의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저 세 번째 범주가 순수 지식의 근본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지 파생 개념으로 여기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개념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를 결합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념의 경우와는 다른 지식의 특별한 작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라는 개념, 이것은 전체 범주에 속한다. 은 다수와 하나라는 개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그런 경우 무한이라는 표상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원인과 본질이라는 두 개념을 결합한다 해도 그것이 영향에 대한, 즉 어떻게 한 본질이 다른 본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식의 특별한 작용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나머지 범주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범주표의 세 번째 주석은 셋째 항목 하의 공동성 범주에 관한 것이다. 논리적 기능표에서 공동성에 대응하는 형식, 다시 말하면 선택 판단의 형식과의 일치 여부가 다른 범주들의 경우와 달리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모든 선택 판단에서 그 판단 하에서 포함되는 것의 전체 분량인 그것의 영역은 하위 개념들인 부분들로 나뉘는 전체로서 머릿속에 나타난다.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에게는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동등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래서 그것들은 서로를 어떤 시계열 내에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집합체 속에서 상호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이 분별의 어느 한 요소가 상정되면 나머지 요소는 제외되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이제 어떤 유사한 연결이 사물의 전체 안에서 생각된다. 그런 전체에서는 결과로서의 어떤 사물이 그 존재의 원인으로서 다른 사물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물들의 규정에 관한 원인으로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쌍방적으로 다른 사물들과 동등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물체 안에서 그것의 부분들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반발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연결은 한낱 원인과 결과의 관계, 결론에 대한 근거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 그와 같은 결론은 근거를 쌍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고로 근거와 함께 전체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이 세계는 세계를 창조한 조물주와 함께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이 어떤 분별된 개념의 영역을 표상할 때에는 어떤 과정을 따르게 된다. 그것은 한 사물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의 과정과 같은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서 그런 구별의 요소들은 서로를 배제하건만 하나의 영역 안에 연결되는 것처럼 후자의 경우에서 지식은 각 부분의 존재가 다른 부분들을 배제하지만 본질로서 그 사물에 속하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부분들을 표상하되 그 부분들은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제12조. 그런데 옛사람들의 초월 철학에서는 순수 지식 개념들을 포함하는 장이 더 있었다. 비록 그런 개념들이 범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옛사람들에 따르면 그것들은 대상에 대한 경험 무관한 개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런 개념들은 실제로 범주의 수를 늘리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스콜라학파 사이에서 유명한 모든 명제는 하나여, 참이요, 선하다라는 명제로 제시되었다. 이제 이런 원리 이용은 아주 빈약한 그저 동어 반복의 명제들을 낳는 추론만을 할 뿐이며 같은 이유로 요즘 시절에는 그 원리를 관례적으로만 형이상학 안으로 둘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견해가 그렇게나 오랫동안 스스로 유지돼 왔다면 설령 그것이 아무리 공허해 보일지라도 언제나 그것의 기원을 탐구해 볼 가치는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연유를 생각하면서 지식에는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이며 고로 그 규칙에 근거를 두기 때문인데 단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견해가 생겨난 것일 뿐이라고 추측한다. 이런 사물들에 대한 이른바 초월적 수러들은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 일반의 논리적 요건이자 척도에 지나지 않으며 양의 범주, 즉 하나, 복수, 전체의 범주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이런 범주들은 사물 자체의 가능성에 속하는 것으로서 내용으로 취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들을 실제로 어떤 인식에 관한 논리적 요건에 속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만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부주의하게도 그들은 이러한 생각의 척도들을 사물 그 자체의 속성으로 변질시켰다. 대상에 대한 모든 인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개념의 하나됨이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예컨대 연극, 연설, 소설에서의 주제의 통합처럼 오직 다양한 인식들을 한데 모아 통합하는 것인 한, 질적인 하나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 결론에 관련한 참됨이 있다. 주어진 개념으로부터 참인 결론이 많을수록 그것이 객관적 실체임을 더 많이 나타낸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공통 근거로서 어떤 개념에 속하는 표식들의 그 개념 안에서 양적인 것으로 생각되기보다는 질적인 복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완전함이다. 이러한 복수가 역으로 개념의 하나로까지 소급하여 그것과만 온전하게 합치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질적인 완벽성, 전체으로 부를 수 있다. 인식 일반의 가능성에 대한 이런 논리적 척도는 세 가지의 양의 범주들 장을 생성함에 있어 하나는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가정돼야 한다. 즉 한 개의 의식 안에서 인식의 이질적인 요소들과의 연결을 위한 어떤 인식의 질이라는 원리로 변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한 개념, 그 개념의 대상이 아니라 에 대한 정의는 그 개념의 가능성에 대한 척도이다. 정의 안에서 개념의 하나됨, 그것으로부터 최초 끌어냈을 모든 것의 참됨, 그리고 마침내 그것에서 도출된 모든 것의 완벽함이 일체의 개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룬다. 혹은 어떤 전제에 대한 기준은 가정된 설명 근거의 자명함이거나 보조되는 전제 없이 그것의 하나됨, 전제 자체와 일치 또는 경험과의 일치인 그것으로부터 도출한 결론의 참됨,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에 대한 설명 근거의 완벽함이다. 이것은 그 전제에서 가정된 것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환원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 전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더라도 그것은 전제에서 경험 무관하게 종합적으로 생각된 것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월적 범주표의 하나, 참됨, 완전함이라는 개념들을 더함으로써 마치 뭔가 부족했던 것 같은 그 범주표가 완성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대상들에 대한 이들 개념을 곁에 두고서 우리는 그저 그 인식,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을 지배하는 일반 논리 규칙하에서 이들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다.